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브리핑을 담당하게 된 차영길 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요, DC-DC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DC-DC 컨버터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이제 10MHz로 동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12V에서 10MHz로 동작하면서 바로 1V, 뭐 0.9V 이렇게 저전압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2스테이지가 아닌 1스테이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10MHz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하이 데인시티 파워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T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TI는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두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날로그 제품군이고요. 하나는 EP, DSP나 MCU,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이런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TI가 디자인한 지가 한 50년쯤 됐고요. EP 같은 경우는 DSP로 워낙에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90년 정도 디자인한 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날로그하고 EP 쪽에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한 4만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TI의 구성하는 메인 두 개의 제품 이외에도 또 두 개의 제품군이 있는데 DLP가 있죠. DLP는 워낙에 이제 경쟁사가 없는 제품군이고 TI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DLP 엔진의 요즘 추세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프로젝션 TV, 삼성 LG 한참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사를 하지 않는데 프로젝션 TV 쪽으로 하다가 프로젝트로 시장이 많이 옮겨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소형 경량화되다 보니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프로젝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DLP를 적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것들도 이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TI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학력 계산기. 그래서 이 DLP하고 고학력 계산기도 저희들 내부인의 이제 소소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날로그 제품하고 인비디드 이 프로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약 10만 여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 다양하게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디바이스도 많이 있고 또 TI 하면 또 이제 다른 그 경쟁사들도 물론 개발을 잘 하지만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디바이스를 많이 내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파워 같은 건 버지니아 폴리텍 이런 데서 개발한 시어리를 직접 이제 실리콘에서 구현해서 제품화시키고 하는 약간 앞선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이게 그 아주 한국의 PE 마켓인데 이쪽으로 다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지만은 인더스트리얼 마켓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로 따지면 이제 커스터머 수로는 저희들이 한 10만 명을 예상을 하고요. 회사 수로도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많은 커스터머들이 잡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TI가 집중하는 마켓 세그먼트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토모티브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텔레콤 장비죠. 한국도 텔레콤 장비가 이제 스트롱한 그런 마켓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도 역시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쪽에서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파트가 있습니다. 그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BMW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서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킹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다 보이는 그 비디오로 AVM 통해서 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는 저희들 자신도 솔루션이라든지 EP에 속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AVM 그 뒷좌석이라든지 앞좌석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뒷좌석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서데스 그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10가닥, 20가닥 이렇게 굉장히 동 케이블로 무겁게 설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싱글 와이라든지 뭐 2와이어, 3와이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얇게 경량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한국에서 많이 프로모션도 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으면은 텔레콤 쪽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디바이스가 RF 파워 쪽인데요. 주로 중국에 있는 커스터머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커스터머도 그렇고 4G, 5G 개발할 때 RF 파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레코드하게 되겠는데요. 이 파워도 역시 이제 그런 트렌드에 바로 맞춰가지고 레코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파워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TI에는. 그래서 디지털 파워가 DC-DC 디지털 파워도 있고 또 AC/DC 110V나 220V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 48로 변화하는 그런 디지털 파워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PE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비즈니스 해왔고 많은 제품들이 다뤄져 왔는데 가장 일반적인 DC/DC,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앰프. 요즘에는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스터머 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본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좋은 화질, 그 다음에 뭐 하이파이 오디오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TI에서도 이제 오디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그널을 레졸루션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스토리지가 되고요. 그다음 인더스트리얼 쪽은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날로그 시그널 체인 파트하고 그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 5개의 마켓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TI가 타 회사에 비해서 가장 그 강점을 가지는 게 웹벤치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차후에 다른 한번 소개할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웹벤치 툴은 이제 기존의 그 공학도들이 쓰는 피스파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계된 그 시뮬레이션 툴인데요. 일단 트랜지언트 모드하고 에버리지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설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ORCAD나 이런 그 피스파이스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이 TI 디자인 그 실리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성 성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TI 디바이스를 쓴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거의 퍼펙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보드를 디자인하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웹벤치가 제공되는 게 가장 좋은 TI의 제품을 쓰시는 분한테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TI에 또 치중하는 게 TI 디자인 레퍼런스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해서 많은 스키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을 다 하고 검증을 다 하는 게 그런 스키매틱만 이제 커스터머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할 게 파워 제품이다 보니까 파워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크게 이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 레벨,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 볼테이지 파워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I뿐만 아니라 모든 파워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치중하는 데 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에너지 효율은 기본적으로 뭐 P 시장이든 그 다음에 포토볼 시장이든 일단 라이프 타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서 에너지 효율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을 하면은 이제 지원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에너지 등급을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얼마큼 전기세가 나온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실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커스터머들이 이 에너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심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실리콘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IC를 만들 때는 주로 파워나 어떤 뭐 시그널 체인이나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파퓰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양산 중에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주로 모스펫 이런 것들만 통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굉장히 고주파로 올라가면서 인덕터라든지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달에 붙는 캡까지도 통합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터그레이션 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마켓 자체가 다 로우 볼테이지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전압이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48V 또는 뭐 300V 배터리를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디바이스들을
뭐 여러 스테이지에 거쳐가지고 5V를 만들어내는 것은 많이 불합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400V에서 다이렉트로 5V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그 가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선 청소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입력 전압이 한 90V, 110V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가전 제품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5V 이런 것들이만 나와야 되는데, 하이 볼테이지에서 다이렉트로 5V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커스터머들이 접하지 않은 그런 전압을 내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세이프티 관련돼 가지고 프로텍션 기능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칼이라든지 ISO 262 같은 스펙을 다 요구를 하고요. 퍼스트 페일리어, 세컨드 페일리어 이런 거에 대한 방안까지 다 실리콘에서 대응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덴시티인데요. 이제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SSD 이런 것들은 갈수록 소형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제품 자체는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또 들어가는 기능, 부가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블루투스라든지 지피, 뭐 와이파이, 또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데 제품은 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쓸 자리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도 이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덴시티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파워 시장은 이 네 개의 이제 타겟을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게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덴시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SMD 칠 때 러기지 패키지 타입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웹벤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툴을 통해서 이제 커스터머가 개발 시간이 요즘에 디자인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스터머들을 빨리 이렇게 개발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웹벤치 툴도 같이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디자인 컨셉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EMI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10MHz로 동작할 경우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덕션 레벨이 아니라 RF 레벨입니다. 그 다른 쪽에 RF 시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UHD 데이터 시그널하고도 인터페런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MI 스펙을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존에 보통 버컨 버튼은 쓰는 게 주로 한국 시장 같으면 500km, 600km, 700km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점픽업을 해가지고 10메가로 스위칭 한다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RF 영역에서 그 EMI 퍼포먼스도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메가로 동작을 했을 때 문제는 단순하게 뭐 모스펫에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얘가 옵티마이즈 됐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로스트 그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실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 디바이스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는 차차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분명은 TPS 54A20입니다. 그래서 TI 디바이스 보시면 54 시리즈가 있는데 뒤에 A, B, C가 있는데요. A가 바로 이제 10이죠. 알파벳 뉴메릭으로 하면요. 10A, B가 나오면 11A, C가 나오면 12A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이제 뭐 파워 덴시티 또는 커런트 덴시티인데 일단 세제곱센티미터당 최적이죠. 최적당 50A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TI 솔루션 또는 뭐 타사 경쟁사 솔루션은 주로 이제 대비했을 때 입력 전압 12V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한 4배 정도 이제 파워 덴시티를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높이의 제한뿐만 아니라 면적 제한까지도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 쉽게 엔지니어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요게 이제 저희들 TI 내에서는 이제 스위프트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요 프로덕트 제품에 속하고 이제 스위프트는 이제 뭐 그 간단하게 약자가 뭐냐면은 스위처 with integrated FAT technology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타겟하는 것은 주로 서버가 되고요. 서버 중에서도 이제 코어 파워입니다. SOC죠. 이런 서버 파워를 메모리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 파워하고 그다음 텔레콤도 비슷한 맥락에서 텔레콤 파워 그다음 메디컬 그다음에 테스트 이퀴먼트 이런 쪽에서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터블하고 그다음에 작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스크가 또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높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는데 하이커런트죠. 이런 쪽에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큰 요 제품의 가장 큰 베니핏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단이 12V가 들어갔을 때 일단 50A per 세제곱센티미터 해가지고 한 타사하고 그다음에 PI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 덴시티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핫로드라는 패키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이제 백분 와이라든지 이런 거 와이를 써가지고 와이어 본딩을 하는 반면에 일단 핫로드 테크놀로지는 이제 리드 프레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저희들 실리콘에다 바로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생 성분이라든지 또 기생 성분에 의한 노이즈, 그 다음에 열 방류력과 그 다음에 효율. 아무래도 와이어보다는 리드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RD에서는 훨씬 특이할 수 있죠.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하는 게 5메가, 각 페이지당 5메가로 이제 토탈 10맥으로 스위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덕터를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솔루션 사이즈가 131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500kHz로 동작하는 DC-DC 컨버터 다른 조건 다 동일합니다. 스위칭 스파스만 바꿨을 때도 한 50%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인덕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도 작지만은 문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 P라든지 다른 제품군들이 양면을 다 사용했습니다. 탑면에도 부품을 얹고 그다음에 바텀 사이드에도 부품을 다 탑재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거나 움직일 때 그 보드끼리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텀 사이드에는 부품을 놓지 말자 이렇게 다 이제 그 회사 방침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탑 사이드만 다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탑 사이드만 부품이 다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그 덴시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SMT를 칠 때 2mm 같으면은 주로 리드 타입에서 커팅하는 게 기준이 한 2mm쯤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mm 정도는 밑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2m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 디바이스를 써서 인덕터가 2mm 이하의 인덕터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바텀 사이드에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좀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가 낮은 인덕터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가 여기는 이제 가장 그 높은 주파수를 동작한다. 이제 이게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것 치고는 가장 높은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미니멈 온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벅 컨버터라든지 부스트 컨버터 이렇게 스위칭 타입으로 동작하는 것은 모스펫이 무조건 온이 돼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무조건 온이 돼야 될 시간이 있는데 보통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100 나노세컨드 지금 요 숫자보다 7배 정도 높은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최저로 디자인돼 가지고 14 나노세컨드의 미니멈 온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가 크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저희들이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이 컨버터를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나노가 가진 의미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이외에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할 때 동작상에서 스테빌리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가 두 개를 뭐 가장 높은 주파수의 동작을 한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작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파워 덴시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저희들이 이제 뭐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토폴로지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니크하죠. 이제 시리즈 프로텍터 벅 토폴로지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시리즈 커패시티라는 그 토폴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토폴로지가 따로 있고, 이제 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벅 토폴로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토폴로지를 한 개로 머지를 했습니다. 한 개를 머지를 하고 동작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투 페이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 이렇게 인덕터가 한 개가 들어가고 스위치 인덕터 캡, 스위치 인덕터 캡 해가지고 요 단위를 하나의 페이지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거든요. 네, 파워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병렬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인터리빙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리빙 방식으로 동작하는 제품들은 TI에 보면 이제 PFC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폴로지 자체가 인터리빙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투 페이지로 동작하는 인터리빙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주파수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500km로 동작을 하는 것보다 최적내에서는 최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 8배 정도 더 작은 사이즈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개의 페이지가 동작하는 게 5MHz로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5메가로 동작하는 게 모스펫이라든지 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덕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인덕터를 쓰는 게 주로 페라이트 코어 이런 것들을 쓰는데 페라이트 코어도 이제 EMI를 저감하기 위한 페라이트 코어는 뭐 10메가, 20메가까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저항 성분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파워 소자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코어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스위칭 주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와류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특성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뭐 모스펫, 뭐 캐패시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은 얘가 그 주파수를 더 올리게 되면 이게 인덕터 코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많아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슈퍼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아몰포스 코어 이런 특수한 재질로 인덕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페이즈가 인트립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싱글로 10메가까지 가지 않고 인트립으로 각각 5메가, 5메가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평범한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해서 인덕터를 디자인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하이 파워 뭐 10kW, 20kW 가는 그런 뭐 에어컨에 보면은 PFC를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아몰포스 코어를 많이 쓰고 있죠. 결정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페라이트 코어는 반면에 이제 결정 구조가 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그네틱 월 자체가 이렇게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을 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은 특수한 재질들은 이제 결정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에서 아주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그네트도 그렇지만은 이제 세마이컨덕터 입장에서는 내부에 들어가는 컴파운드 재질도 좀 특수한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컴파운드를 써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한 5메가까지가 맥스고요. 각각 5메가 헤르츠 동작하는데 입력단하고 출력단에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컨버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리빙 방식으로 인트리빙은 이제 교차해서 하는 거거든요. 얘가 동작할 때는 동작 안 하고 스위칭을 한 번씩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입력단과 출력단에서 봤을 때는 10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스위칭 주파수를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TI에서 개발한 이제 토폴로지인데요. 시리즈 캐패시터 토폴로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싱글 컨버전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도 500kHz로 동작하는 것들은 이제 12V에서 1V, 1.2V 이런 것들을 바로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워 컨버터 전체의 최적이 커진다든지 면적이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나노세컨드의 미니멈 온타임 제한 때문에 바로 12에서 1V로 떨어뜨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엔지니어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냐면은 12V에서 5V로 떨어뜨리고 5V에서 다시 1V로 떨어뜨리는 그 투 스테이지 방식, 캐스케이드 방식이라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신규로 이제 출시된 저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스테이지로 단순에 입력 전압 12V에서 1V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게 10메가헤르츠로 동작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단순히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싱글 스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투 스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한번 효율을 까먹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효율을 까먹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이제 모든 스위칭 로스에 관련된 건데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V인 전압에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버크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단 V인 전압이 12V 같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DC 레벨에서 한 12V가 그대로 다 걸립니다. 그 12V가 이제 스윙을 계속 0V에서 12V까지 계속 스윙을 하다 보면은 스위칭 로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 반면에 이 토폴로지는 입력 전압에 반되는 전압이 여기 딱 걸리기 때문에 스위칭 로스가 딱 반입니다. 그래서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리즈 캐패시터를 차징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이제 소프트 차징, 소프트 디차징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V에서 이제 1V로 예를 들어서 떨어뜨린다. 근데 굉장히 작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칭 주파수는 뭐 5MHz, 10MHz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니멈 온타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현재까지 없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 스테이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벅 컨버터를 두 개를 달아 쓰게 되면은 이제 일단 효율도 효율이지만은 이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벅 대신에 어떤 분들은 쓰시는 게 이제 스위치드 캐패시터 토폴로지라 해가지고 그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덕터를 쓰지 않고 그 캐패시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4개 또는 FET하고 뭐 2개, 3개 또는 여러 멀티 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컨버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코스트를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캐패시터라는 것이 충전을 할 때 보면은 전류가 굉장히 샤프합니다. 케이블 충전하는 전류는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그게 다 EMI로 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EMI 특성이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캐패시터 차지 펌프 구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그 토폴로지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리즈 캐패시터가 들어가지만은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하게 차징, 디스차징을 반복하기 때문에 EMI 문제가 일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인트리브로 동작하기 때문에 인트리브 동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그네틱 그 인덕터에 LA하고 LB에 흘러가는 전류가 서로 다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언밸런스가 나면은 그게 심하게 날 경우에는 한 개의 이제 인덕터 자개 소자가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고요. 세츄레이션 되면은 이제 뭐 파손되거나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입력 전압하고 이쪽에 캐패시터에 차징되는 게 전압 자체가 딱 입력 전압이 반입니다. 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파워 탱크를 하는데요. LC로 구성된 게 파워 탱크를 하는데 이쪽에 파워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전압이 요 V인의 반.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는 밑에 있는 페이저에 입력 전원 소스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 전압이 반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덕터에 토러런스가 없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커런트가 밸런싱돼 가지고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리빙 그 토폴로지를 쓸 때 그 언밸런스가 라는 그런 문제를 다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딱 하나의 또 큰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벅 컨버터의 파워 탱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력 전압이 반으로 탁 떨어지기 때문에 듀티를 좀 더 2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2V에서 1V로 떨어질 경우 예를 들어서 듀티가 만약에 0.15다 그러면은 이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듀티가 0.15의 2배, 0.3 정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듀티가 작다, 뭐 크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파워 스테이지 입장에서. 하지만 그 스테빌리티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0A에서 10A 갑자기 걸렸을 때 듀티도 빨리빨리 돌려주고 하는 상황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마진을 가지고 있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근데 50% 이상 듀티 사이클 이상은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전압이 12V인데 출력 전압은 딱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3V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상의 전압은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쉐이딩 기능이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타겟 다른 게 다 0.8V, 1V 타겟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퍼레이팅 프린시플 해가지고 동작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총 스위치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위에 있는 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요 밑에 요 스위치는 밑에 있는 페이지용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모드는 요쪽에 있는 Q&A가 이제 턴온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 캐패시티를 차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덕터에다가 에너지를 차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 있는 색깔하고 요 화살표 색깔이 다 매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Q&A가 ON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캡에 에너지가 차징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스위치 캐패시터가 그런 토폴리지를 쓰게 되면은 차징 전압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게 되죠.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전류도 이렇게 굉장히 샤프하게 뛰게 됩니다. 칼처럼 확 뛰게, 사시미 칼처럼 뛰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슬로우하게 차징되는 그런 파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요렇게 차징하면서 LA 쪽에 에너지를 차징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파란색인데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에너지를 차징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벅 컨버터하고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쭉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앞 사이클에서 충전해 있는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하는 그런 패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위치 노드 SWA하고 SWB는 그 입력 전압의 반이 여기에 스위치드 시리즈 캐패시티에 딱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반만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6V, 지금 입력 전압은 12V거든요. 그래서 6V 전압이 딱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는 Q&A를 ON 시켜서 이제 충전 모드였는데 이제 다시 방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지금 CT에 있는 어떤 에너지는 지금 패스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DC로 스테이하는 상황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뒷단에 있는 인덕터에 있는 에너지만 방전하는 그런 사이클링 모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가 이렇게 방전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전하기 때문에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B는 조금 전에 이렇게 하강하는 모드에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이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총 4개의 이제 그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째 모드는 이렇게 C1에 아까 제일 첫 번째 모드에서 입력단 배터리에서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가 밑에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가서 LB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LB에다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구간이 되고요. LA는 계속적으로 방전을 계속 계속 방전하는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에 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모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방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똑같이 디스차징하는 것들도 이제 소프트 디스차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충방전을 하고 있지만은 캐패시터의 전압 레벨 자체가 5.95에서 6.1V로 거의 6V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스위칭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쪽에 캡에 차징했다가 방전했다 하는 리플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대를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구간은 모든 스위치, 앞단에 있는 충전용 스위치는 다 오프되고 계속적으로 방전하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방전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방전하게 되고
그 다음 사이클링이 첫 번째 다시 Q1에 온 돼가지고 요거 이쪽에 CT를 차징하고 인덕터를 차징하고 하는 그 방식을 계속 4개의 모드가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류 파행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흘러가는 전류 파행이 있고 녹색으로 흘러가는 전류 파행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인트리빙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제 인트리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직물 자를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인트리빙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요 파란색 한 개의 스위칭 사이클은 오메가가 되는데, 녹색도 똑같이 오메가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또는 인덕단에서 보고 있는 스위칭은 요거에 다 보면 10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쪽에 DC가 리플 커런트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출력단 캡의 MTBF가 meantime fail, before fail 해가지고 그 라이프 타임하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그 라이프 타임도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적은 캐패시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요거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동작 원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54A20도 보게 되면은 이제 파워 덴시티를 실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TI에서 나오는 제품 500kHz 동작하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출시한 10메가로 동작하는 제품의 이제 EBM 사이즈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컨버터 전체가 차지하는 볼륨이 높이까지 다 고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컨버터 볼륨은 이제 1270이고요. 신규로 디자인한 TPS 54A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7입니다. 그래서 최적면으로 딱 비교해 봤을 때는 딱 8배 정도 더 작은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 프리퀀시를 올렸을 때 계속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워낙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스펫 이런 것들은 갈수록 그 작게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패시브 컴포넌트, 인덕터라든지 그 캡 같은 것들은 뭐 공정이 발달한다고 해서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500kHz 동작하는 인덕터 사이즈가 요 그림이고요. 지금 54A20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덕터는 요 두 개를 인터리빙 방식이기 때문에 인덕터를 2개 사용했습니다. 요 2개의 인덕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 인덕터의 볼륨을 봤을 때는 이제 19.2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3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것도 이게 출력단의 캐패시티고 여기 입력단의 캐패시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이제 굉장히 벌키한 사이즈의 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인터리빙 방식이 아니고, 둘째 스위칭 프리퀀시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일단 잡아줄 수 있는 캡의 용량을 많이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칩 인덕터를 쓸 수 있고, 얘는 칩 타입이기는 하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칩 타입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칩 타입의 인덕터를 쓰게 되면은, SMT 타입의 인덕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일단 코스트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단 캐패시터 사이즈라든지 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용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패시브 컴포넌트에서 저희들이 코스트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보면은 여기 밖에 붙는 기본적인 그 펑션들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 요거는 저항 세팅이라든지 이런 그 밖에 있는 컴포넌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대폭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요즘에 또 IoT,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뭐 블루투스 직비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대신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은 좀 더 쉽게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인덕터 이제 패시브 컴포넌트 쪽으로 초점을 좀 옮겨서 보게 되면요. 일단 500kHz로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4.8mm 높이의 인덕터를 사용을 했어야 됐고요.
근데 이제 54A201 해가지고 일단 요거는 이제 토탈 스위치 프리퀘이시는 이제 4MHz, 그러니까 각 페이지당 2MHz 했을 때 얘를 쓰는 게 1.2mm짜리 인덕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커스터머분들이 실제 받아볼 수 있는 EVM 상에 올라가 있는 실물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은 실물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패키지 타입은 하드로드 QFN 타입이고 그다음에 20P짜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써멀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 패키지가 사용되어 있고요. DC 컨버터는 아까는 최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 이제 DC 컨버터가 이제 500kg로 동작하는 그 제품이랑 면적만을 비교해봤을 때도 약 그 사이즈가 한 반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커스터머 분도 계시고 단순하게 면적만 문제가 되는 이제 커스터머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디자인 면적이 반으로 준다. 그 다음에 패시브 컴포넌트의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숫자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마켓에 나와 있는 인덕터를 서베이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2mm 이하의 높이의 인덕터를 사용하면은 10A 인덕터라 14V에서 출력되는 뭐 0.몇 볼트까지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덕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이도 작게 설계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이제 또 DC 컨버터를 쓸 때 가장 관심되는 포인트가 사이즈가 작고 체적이 작아도 문제가 되는 게 효율입니다. 근데 10MHz로 동작을 한다. 실제 이제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스위칭 코스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모스펫 발열 또는 이제 그 실리콘 저희처럼 모스펫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반도체 디바이스 자체가 발열이 심하다. 근데 10메가로 동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A의 커런트를 흘리면서 인덕터나 PB볼트에서 출력 전압을 1.2V로 동작하면서 이렇게 9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디바이스는 아직까지 마켓에 이렇게 실리콘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kg로 동작하던 제 제품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0MHz로 동작하면서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잘 만든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커스터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EVM이 되겠는데요. EVM은 이제 토탈 프리퀀시는 4MHz,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10A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EVM 보드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레퍼런스, 스키매틱이 물론 그 TI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서 레퍼런스 보드로 테스트를 해서 다 검증이 된 그런 스키매틱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TI 디자인 레퍼런스로 이제 검증을 타겟한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이제 DDR4 메모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1.2V 10A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DDR3 같은 경우도 요즘에 5A, 6A 이렇게 큰 것들을 많이 흐르는데 DDR4 같은 경우는 8A, 10A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DDR4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D 쪽에 보면은 안에 SoC가 있습니다. CPU가 있는데 그 CPU가 서버용 SSD 같은 경우는 가격당 8A 정도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타겟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일단 레퍼런스 스키매틱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웹벤치 이제 파워 디자이너가 이제 이 디바이스가 릴리즈될 때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이 웹벤치는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EVM상에서 레코멘드하는 인덕터라든지 캐패시터 이런 것들을 모든 커스터머가 다 따라 쓸 수는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매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주거래선이 있을 것이고 근데 또 다른 또 공용화 차원에서 사용해야 될 인덕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웹벤치에서는 이제 다 변경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스키매틱을 자기들이 모디파이해서 실제 스테빌리티라든지 각 부분의 파행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 상으로 다 확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커스터머들이 사용하시는 CAD 툴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제 임포팅을 할 수 있도록 CAD 파일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DCDC 이런 것들 하나에 대해서 크게 이제 스펙 같은 것도 많이 없었었고 단순하게 효율, 사이즈, 뭐 가격만 따졌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바이어 분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한 레포트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얼마고 각 부품에서 예를 들어 입력단 캐패시티에서 이제 소모되는 충방전되는 전류의 양이 얼마인지, 소모되는 전류가 얼마인지, 출력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포트를 다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 페이지로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레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즈된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완벽하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고요. 이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컨버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덕터 사이즈죠. 결국에는 이제 뭐 컴팩트한 컨버터가 인덕터 사이즈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덕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TI가 개발한 이제 시리즈 캐패시터 버크 컨버터에 대한 소개 자료가 이제 웹상에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외에도 이제 스위프트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 웹상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I가 추가하는 게 E2E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커스터머 분들이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TI에서 제공하는 E2E 웹사이트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본사 엔지니어들이 또는 이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답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변을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 자기들이 뭐 실수했는 것들도 올라와 있을 수 있고 여러 커스터머들이 올린 그런 질문들을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2E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커스터머 측면에서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그 54240 브리핑 자료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